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제 7회. 편자가 독자에게. 사실 나는 우리의 친구 베르테르에 주목할 만한 마지막 며칠에 관해 여러 가지 자필 기록이 남아있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가 남긴 편지들이 이어지는 걸 중단시킬 필요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알 수 있는 사람들 입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 이야기는 간단하고 약간의 사소한 일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모두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된 사람들의 성격에 대해서는 의견이 서로 다르고 그 판단도 분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일이란 우리가 거듭 노력해가는 동안에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을 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고인이 남긴 편지들을 사이사이에 삽입하며 그리고 발견된 쪽지들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소홀히 취급하지 않는 일뿐입니다. 특히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에서는 그 독특하고도 진정한 동기를 찾아내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베르테르의 마음에는 불쾌한 기분과 불만이 점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서로 단단히 뒤얽혀서 점차로 그의 모든 존재를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정신의 균형은 완전히 깨져버렸으며 내면의 흥분과 격정은 그의 천성에 지녔던 온갖 힘들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아주 지독한 작용을 하여 그에게 결국 피로감만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려고 싸웠듯이 이 피로감을 이겨내려고 노심초사 노력했습니다. 마음의 불안은 정신적인 모든 힘과 활력과 날카로운 감각을 잠식해버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모임에서도 그는 비애에 잠기어 점점 더 불행해졌습니다. 그리고 불행해지면 불행해질수록 점점 더 부당한 처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알베르트의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고 주장합니다. 즉, 베르테르는 순수하고도 조용한 남편 알베르트가 오랫동안 소망하던 행복을 어느 정도 성취했고 이런 행복을 미래에까지도 유지하려는 그의 행동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었다. 베르테르는 매일매일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저녁에는 공경에 처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입니다. 그 친구들은 또 알베르트는 그처럼 단시일 내에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베르테르가 처음 사귀고 매우 높이 평가하고 존경하던 때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로테를 사랑하고 그녀를 자랑스러워하며 그녀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가장 훌륭한 여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가 조금이라도 의심받는 것을 회피하고자 했다 해서 그리고 비록 그 관계가 아주 순수하다 할지라도 한순간이나마 이 값진 여인을 어느 누구와 함께 나누려 하지 않았다 해서 그를 나쁘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하고도 말입니다. 그들의 말로는 베르테르가 로테와 함께 있을 때면 알베르트는 종종 로테의 방을 나가곤 했다는데 그건 그가 친구를 증오하거나 혐오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있으면 베르테르 마음이 부담스러울 것이라 느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로테의 아버지는 몸이 편치 않아서 방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테에게 마차를 보냈고 그녀는 마차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때는 아름다운 겨울날이었고 첫눈이 많이 내려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베르테르가 그녀가 있는 곳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알베르트가 그녀를 데리러 오지 않으면 자기가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서였습니다. 맑은 날씨도 침울한 그의 기분에 별로 도움이 되질 못했습니다. 울적한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르고 슬픔에 찬 장면들이 떠날 줄을 몰랐으며 기분은 고통스러운 생각에만 사로잡힐 뿐 달라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가 자신에 대한 영원한 불만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상태도 점점 의심스럽고 혼란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는 알베르트와 그의 부인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를 방해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꾸짖었지만
거기에는 남편에 대한 남모르는 적대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그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그렇지. 하고 그는 남몰래 이를 갈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그와 로테 사이에 서로 믿고 친절하며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정다운 관계란 말인가.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충실하고 있다고. 그건 지루하고 무관심한 상태다. 지금 그는 귀하고 값진 부인에 대해서보다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쓰고 있지 않는가? 자기 행복을 값지게 여길 줄이나 알고 있을까? 로테에게 어울릴 만큼 그녀를 존중하고 있을까? 그런데 그가 그녀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 그가 그녀를 가지고 있다. 내가 다른 것들을 알고 있듯 그것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나는 그런 생각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미치게 하고 또 나를 죽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나에 대한 그의 우정이 온전하단 말인가? 그는 내가 로테에게 집착하는 것을 보고 자기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로테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보고 속으로 비난하는 게 아닐까? 나도 그런 것쯤은 잘 알고 충분히 느끼고 있다. 그는 날 만나기 싫어하며 내가 없어지기를 바란다. 내 존재가 그에겐 성가신 것이다. 때때로 베르테르는 빠른 발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다시 돌아가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길은 언제나 앞쪽으로 향했으며 그는 이런 생각을 하고 혼잣말을 하는 사이에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로 어느덧 사냥용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로테 아버지와 로테의 안부를 물었는데 어쩐지 집안이 어수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맏아들인 아이가 와서는 저쪽 바라임에서 사고가 났는데 어떤 농부가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소식은 베르테르에게 더 이상 아무런 느낌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면서 그는 로테가 열심히 늙은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노인은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사건 현장에 나가 그 범행을 조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범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맞아 죽은 남자는 아침에 대문 앞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피살자는 어느 과부의 머슴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과부가 이전에 머슴이 불만을 품고 그 집에서 나간 다음 이 머슴을 고용했다고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르테르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럴 수가 있다니! 하고 그는 소리쳤습니다. 그리로 가봐야만 하겠습니다. 잠시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급히 바라임으로 떠났으며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베르테르는 자기와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신이 그렇게도 소중한 사람으로 여겼던 그 남자가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잠시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시체가 놓여있다는 주막으로 가려면 보리수나무 밑을 지나가야만 했는데 베르테르는 예전에 그렇게도 좋아했던 장소였지만 왠지 무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웃집 아이들이 자주 나와 놀던 문지방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감정인 사랑과 충성심이 폭력과 살인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커다란 보리수나무에는 잎이 하나도 없이 서리가 덮여 있었고 나지막한 교회 담벼락 위에 아치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울타리도 잎이 다 떨어졌으며 그 틈새로 눈 덮인 묘석들만이 보였습니다. 주막 앞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갑자기 큰 고함 소리가 났습니다. 멀리 무장한 남자들의 무리가 보였고 모두들 범인을 잡아오는 것이라 떠들어댔습니다. 베르테르가 그쪽을 바라보니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인은 그 과부를 그토록 열렬히 사랑했었고 얼마 전에 그가 만났던 남모를 시름에 잠긴 채 절망에 빠져 이리저리 방황하던 바로 그 머슴이었습니다. 이 불행한 사람아, 대체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하고 베르테르는
범인에게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범인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묵묵히 있더니 마침내 아주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여자를 가질 수 없어요. 그녀 역시 누구도 가질 수 없을 겁니다. 범인은 주막 안으로 끌려 들어갔고 베르테르는 급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 무시무시하고 극심한 충격으로 그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던 것이 모두 송두리째 뒤흔들려 버렸습니다. 잠시나마 자신의 비애나 불만, 자포자기의 무관심에서 빠져나오면서 견딜 수 없이 그 남자를 동정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사람을 구해보겠다는 간절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 남자를 너무도 불쌍히 여기며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겐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르테르는 마음 깊이 그의 입장에 서게 되었고 그의 무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그 남자를 변호할 수 있기를 바랐고 벌써 그를 위한 열렬한 변론이 입 밖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사냥용 별장으로 급히 달려가면서도 그는 주무관에게 말하려는 이야기를 모두 나직한 소리로 중얼거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섰을 때 알베르트가 와 있는 것을 보고 잠시나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마음을 가다듬고 주무관에게 자기 생각을 열심히 이야기했습니다. 주무관은 몇 번인가 머리를 가로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르테르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온갖 열의와 정열과 진실을 다해 말했다 할지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주무관은 그 말에 조금도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 친구의 말을 가로막고 맹렬히 반박하며 몹쓸 살인범을 두둔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법률이 모두 폐지될 것이며 국가의 안녕도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러고는 이런 사건에는 가장 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상책이며 모든 것은 규정에 따라 정해진 조처를 취해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베르테르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경우 주무관께서 눈을 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주무관은 그것마저도 거절했습니다. 마침내 그 이야기에 끼어든 알베르트도 주무관의 편을 들었습니다. 베르테르는 다수에 의해 거절당하고 주무관이 몇 번이고 아니, 그는 구할 길이 없네. 라고 말하자 베르테르는 극심한 괴로움을 느끼며 길을 떠났습니다. 주무관의 말이 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를 우리는 그의 서류에서 발견된 종이 쪽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쪽지는 틀림없이 그날에 쓰인 것입니다. 불행한 자여, 자네는 구제될 길이 없네. 난 우리가 구제받을 길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네. 최근 주무관이 있는 자리에서 알베르트가 그 범인에 관해 이야기한 것은 극도로 베르테르의 비위에 거슬렸습니다. 그 말 가운데는 자기에 대한 몇 가지 감정이 깃들어 있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베르테르의 예리한 마음에도 두 사람의 의견이 옳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가 그런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해야만 한다면 그는 깊은 내면의 자기 존재를 부정해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우리는 알베르트와 그의 관계를 모두 설명해 줄 만한 쪽지 한 장을 그의 서류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성실하고 선량하다고 내가 말하고 다시 또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내 오장육부가 찢어지는 것 같지만 나는 공정해질 수가 없다네. 포근한 저녁이고 눈이 녹을 듯한 날씨였기 때문에 로테는 알베르트와 더불어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오는 길에 로테는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렸는데 마치 베르테르가 함께 오지 않아서 서운한 것 같았습니다. 알베르트는 베르테르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며 그의 판단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베르테르의 불행한 열정에 대해 말하면서 가능하다면 그를 멀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그랬으면 좋겠소. 알베르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은데 하고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에 대한 그의 태도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도록 하고 너무 자주 찾아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소.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벌써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를 수군거리는 모양이요. 로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으며 알베르트는 그녀의 침묵을 예민하게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최소한 그 이후로는 그녀에게 베레트리에 관한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며 그녀가 그의 이야기를 꺼내더라도 알베르트는 말을 중단하거나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곤 했습니다. 베르테르가 그 불행한 남자를 구하려 했던 헛된 시도는 꺼져가는 등불에 마지막 타오르는 불꽃과도 같았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더 깊이 고뇌와 무력감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더욱이 자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그 남자에 대한 증인으로 자신이 소환될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지난날 현실 생활에서 부딪혔던 모든 불유쾌한 일, 공사관에서 있었던 기분 나쁜 일, 기타 실패로 돌아가 마음 아팠던 모든 일들이 마음속에서 떠올랐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온갖 희망을 차단해버린 채 평범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능력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그는 아주 이상스러운 느낌과 생각과 끝없는 열정 속으로 빠져들었고 자기가 평화로운 삶을 방해했다고 생각하는 사랑스러운 여인과 비극적 교제를 하는 데만 폭풍처럼 치달았으며 아무런 목적이나 전망도 없이 온 힘을 낭비하면서 점점 슬픈 종말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겪은 정신의 혼란과 열정, 지칠 줄 모르는 충동과 노력, 그리고 삶의 필요에 관해서는 그가 남긴 몇 장의 편지가 아주 확실하게 증명해 줄 것이므로 그것을 여기에 삽입하여 소개합니다. 12월 12일 사랑하는 비렐름, 나는 지금 사람들이 악령에게 휘몰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 불행한 사람들과 같은 상태에 처해 있다네. 때때로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불안도 아니고 욕망도 아닐세. 알 수 없는 내적 광란이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목구멍을 짓누르고 있다네. 괴로워, 정말 괴로워. 그리고 나는 인간을 괴롭히는 계절의 밤이 빚어내는 무시무시한 장면 속을 이리저리 배회하고 있네. 어젯밤 나는 외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네. 갑자기 눈이 녹아내리면서 강물이 흘러넘치고 모든 시냇물이 불어나 바라임에서부터 내가 좋아하는 계곡까지 온통 물에 잠겼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 밤 11시가 지나서 나는 밖으로 뛰쳐나갔네. 소용돌이 치는 물줄기가 달빛을 받으며 암벽에서 쏟아져 내리는 광경은 정말 무시무시했네. 닭과 초원과 울타리 등 모든 것을 넘어서 드넓은 골짜기 아래 위로 휘몰아치며 울부짖는 바다가 되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지. 얼마 후 검은 구름 위로 달빛이 다시 나타났을 때 내 눈앞에서는 물줄기가 무시무시하리만큼 장엄하게 반사하면서 요란스레 흘러가고 있었지. 그때 나는 온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또다시 어떤 그리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네. 나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심연을 향해 서서 같이 숨을 내쉬었네. 아래로, 저 아래로. 그리고 저 물결처럼 내 고통이, 내 슬픔이 울부짖으며 함께 떠내려가고 있다는 환희에 빠져 넋을 잃고 있었네. 그러면서도 너는 땅바닥에서 발을 떼지도 못하고 이 모든 고통을 끝내버리지도 못하는구나. 나는 내 운명의 시계가 아직 다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네. 피렐름, 저 폭풍우와 더불어 구름을 찢어버리고 거센 물결을 잡을 수만 있다면 나는 인간의 삶을 기꺼이 포기해버릴 수도 있으련만.
그러나 언젠가는 이런 환희가 감옥에 갇혀버린 이 영혼에게도 주어지지 않겠나. 무더운 여름날 산책을 하다가 로테와 함께 버드나무 아래 앉아 쉬던 장소를 내려다보면서 나는 얼마나 슬펐는지 모른다네. 그곳도 물에 잠겨 있었고 그 버드나무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네. 피렐름, 난 그녀가 사는 초원과 사냥용 별장 주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했지. 우리들이 갔던 정자도 지금은 저 사나운 물결의 난장판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가축이나 목장을 꿈꾸고 고위 관직을 꿈꾸는 것처럼 지난날의 일들이 햇살처럼 내 마음속에 스며들었네. 나는 그렇게 서 있었지. 난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있으니 나 자신을 탓하지는 않네. 그런데 지금 나는 아무런 기쁨도 모른 채 죽어가는 생명을 잠시나마 더 연장시키고 괴로움을 덜어보려고 울타리에서 나무를 긁어모으며 이 집 저 집에서 문정걸식하는 노파처럼 여기 이렇게 앉아있다네. 12월 14일. 사랑하는 친구여, 대체 이게 무엇이란 말인가? 나 스스로가 자신에게 놀라고 있다네. 그녀를 향한 내 사랑이 가장 신성하고 순수하며 형제와 같은 사랑이 아니란 말인가? 이제까지 죄 지을 만한 소망을 마음속에 느껴본 적이 있었던가? 단언하진 않겠네. 꿈이란 것이 있으니까. 아, 이렇게 모순된 마음의 작용을 알 수 없는 힘의 세계로 돌렸던 사람들. 그들의 그런 느낌은 얼마나 진실한가. 어젯밤 일이네. 말을 하자니 몸이 떨리는군. 나는 그녀를 두 팔로 힘껏 끌어안은 채 사랑을 속삭이는 그녀의 입술에 끝도 없이 키스를 퍼부었지. 내 눈길은 그녀의 황홀해하는 눈길 속에 잠겨 있었어. 하느님이시여, 지금도 이 불타오르는 기쁨을 마음 가득히 되새기며 행복을 느끼고 있는 제게 죄가 있단 말입니까? 로테, 로테. 나는 이제 끝장이야. 나의 감각은 혼란에 빠져 있고 벌써 일주일째나 생각할 힘을 잃고 있으며 두 눈에는 눈물이 넘쳐 흐르고 있네. 나는 어디에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며 동시에 어디에서도 행복하다네. 난 바랄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다네. 떠나는 것이 더 좋겠네. 이 시절 이런 정신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려는 결심은 베레테르의 마음속에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로테에게로 돌아온 이후 그것만이 늘 그의 마지막 기대요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서두른다거나 성급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자신에게 말하면서 최선의 확신과 가능한 한 침착한 결단을 내리고서 이 행동을 결행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회의와 자기 자신과의 투쟁은 그의 서류 속에서 발견된 작은 쪽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날짜도 적지 않은 채 비렐름에게 보내려고 쓰기 시작한 편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 그녀의 운명, 그리고 그녀가 내 운명에 대해 보여주는 연민이 다 타버린 나의 머리에서 아직도 남은 마지막 눈물을 솟아나게 한다네. 장막을 걷어올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네. 그게 다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것일까? 장막 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모르기 때문일까? 아니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일까? 우리가 아무것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곳. 그곳엔 혼돈과 암흑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이 우리 정신의 특징이 아닐까? 마침내 베르테르는 이 비위에 찬 생각에 익숙하고 친해졌으며 그의 각오는 더욱 확고하여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친구에게 쓴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편지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12월 20일. 비렐름, 그 말을 그렇게 이해해준 자네의 사랑에 대해 감사하네. 그래, 자네 말에 오라. 나는 떠나는 편이 더 좋을 거야. 자네들 곁으로 돌아오라는 제안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네. 적어도 나는 먼 길로 돌아가고 싶네. 특히 계속되던 혹독한 추위가 그치고 길도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지. 자네가 날 데리러 오겠다고 하니 무엇보다도 기쁘네. 하지만 2주일간만 연기하고 자세한 것은 다음 편지를 기다려주게. 무엇이든 무르익기 전에는 따지 말아야 할 거야. 2주일이 더 있고 없고에 따라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네. 어머니께는 아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또 내가 여러 가지로 잘못한 점을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려주게. 내가 기쁘게 해드려야 할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것도 내 운명인 것 같네. 그럼 내 가장 친애하는 친구여, 잘 있게. 하늘의 온갖 축복이 자네와 함께하길 빌겠네. 잘 있게. 이 무렵 로테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남편에 대한, 그리고 불행한 친구에 대한 그녀의 심경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성격을 알고 있기에 조용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여성이라면 그녀의 생각을 읽을 수도 있고 그녀와 더불어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베레테레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 써야겠다고 단단히 결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녀가 주저하고 있었던 것은 진정으로 정답게 그를 아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베레테레에게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지, 그에게는 정말 이별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리란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테는 그 무렵 더욱 진지하게 행동하도록 마음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계속 침묵해왔듯이 그녀의 남편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녀는 실제 행동으로 자기가 속으로 남편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베르테르가 여기 삽입된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마지막으로 쓰던 날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일요일이었는데, 그날 저녁 그가 로테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마침 혼자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려고 준비해 두었던 몇 가지 장난감들을 열심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베르테르는 아이들이 아주 기뻐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도 어렸을 때 예기치 않게 문이 활짝 열리고 촛불과 사탕과 과자와 사과 등으로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타나면 마치 천국이라도 온 것처럼 황홀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도 하고 로테는 당황하는 빛을 사랑스러운 미소로 감추면서 말했습니다. 당신도 얌전하게 있으면 선물을 받으실 거예요. 긴 양초나 뭐 그런 것 말이에요. 얌전하게 있어야 한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베르테르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죠, 사랑하는 로테. 목요일 저녁이 하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그땐 아이들도 올 거고 아버지께서도 오실 거예요. 그때 모두가 자기 선물을 받게 되니까 당신도 그때 오세요. 하지만 그 전에 오시면 안 돼요. 베르테르는 놀라 주춤했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제 마음을 편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겠어요. 이렇게는 안 되겠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지낼 수는 없어요. 베르테르는 그녀에게서 눈을 돌려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지낼 수는 없다. 이런 말 때문에 그가 무서운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느낀 로테는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그의 생각을 다른 데로 돌려보려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로테 씨. 하고 그가 외쳤습니다. 다시는 당신을 만나러 오지 않겠습니다. 그건 무슨 이유에서인가요? 하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베르테르 씨, 당신은 우릴 다시 만날 수 있고 꼭 다시 만나러 오셔야만 해요. 그저 적당하게 오시면 돼요. 아, 당신은 어찌하여 이토록 격렬한 성격과 무엇이든 한번 마음먹은 것을 너무나 고집하는 열정을 타고나신 걸까요? 제발 부탁이에요. 로테는 그의 손을 잡으면서 말을 계속했습니다. 제발 자제하도록 하세요. 당신의 정신, 당신의 학식, 당신의 재능이면 얼마든지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남자다운 사람이 되어주세요. 당신을 안타깝게 여길 뿐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저 같은 여자에 대한 슬픈 집착을 다른 데로 돌려주세요. 베르테르는 이를 악물고 어두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베르테르 씨, 잠깐만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속이고 일부러 자신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세요. 베르테르 씨, 대체 어째서 저를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저 같은 사람을 말이에요? 왜 그러세요? 저는 걱정스러워요. 당신의 소망을 자극하는 이유가 저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불쾌하여 굳어진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면서 그녀가 잡고 있던 손을 뿌리쳤습니다. 현명한 말씀이로군요. 베르테르가 말했습니다. 아주 현명한 말씀입니다. 그 말은 알베르트가 가르쳐준 모양이죠. 정치적이로군요. 아주 정치적이네요. 누구라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로테가 대답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당신의 소망을 채워줄 만한 여자가 하나도 없단 말인가요? 단호의 결단을 내려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런 여자를 만나리라 믿어요. 왜냐하면 벌써 오래전부터 당신 스스로를 얽어매고 있는 제한된 생활이 당신을 위해서나 저희를 위해서나 걱정스러워지니까 말이에요.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해요. 여행이라도 하시면 기분이 좀 풀어질 거예요. 당신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여자를 찾아 돌아오세요. 그리고 우리 다 함께 진정한 우정의 행복을 누리기로 해요. 그런 말은 인쇄를 해서 가정교사들에게 추천해주면 좋겠군요. 베르테르는 차갑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로테 씨, 나를 잠시 동안만 내버려 두세요.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그것만은 지켜주세요, 베르테르 씨.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는 오시면 안 돼요? 그가 막 대답하려 했을 때 알베르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차갑게 저녁 인사를 나누고는 어색한 모습으로 방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베르테르는 별 의미도 없는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곧 중단해버렸으며 알베르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자기 부인에게 몇 가지 부탁했던 일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아직 그 일을 다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다시 로테에게 몇 마디 말을 했습니다. 베르테르에게는 이 말이 너무 차갑게 심지어는 너무나 가혹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떠나오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8시까지 그냥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불만과 불쾌감은 점점 더해갔으며 결국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을 때 그는 모자와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알베르트가 더 있다 가라고 말했지만 그에겐 하찮은 인사치레로 들렸기 때문에 냉정하게 예의를 표하고 그 자리를 떠나왔습니다. 베르테르는 집으로 돌아왔고 하인이 들고 가려던 등불을 그의 손에서 빼앗아 가지고 혼자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큰 소리로 울며 몹시 격분해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더니 사나운 발걸음으로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내 옷을 입은 채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밤 11시경에 하인이 조심스레 들어와서 그대로 쓰러진 베르테르를 발견하고는 장화를 벗겨드려도 되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하인이 하는 대로 내맡겨두었으며 내일 아침에는 자기가 부를 때까지 방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12월 21일 월요일 아침 일찍 베르테르는 로테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그가 죽은 다음 봉인된 채로 그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어 로테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가 어떤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썼는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그 편지를 일부분씩 나누어 여기 소개하고자 합니다. 로테 씨, 결정했습니다. 난 죽으려고 합니다. 나는 이 편지를 어떤 낭만적 과장도 없이 침착하게 당신을 마지막으로 만나게 될 날 아침에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로테, 당신이 이 글을 읽을 때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즐거움도 알지 못했던 불안하고 불행한 인간의 굳어버린 육체 위에 차가운 무덤이 덮여 있을 것입니다. 나는 무시무시한 하룻밤을 지냈지만, 그것은 한편으로 자비로운 밤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결정을 하고 단단히 결심하게 된 밤이었으니까요. 난 죽으려고 합니다. 어제 당신과 헤어졌을 때 내 마음은 무서울 정도로 격분해 있었고 온갖 것들이 내 마음에 사무쳐 왔으며 당신 곁에 있기에는 아무런 희망도 기쁨도 없는 내 존재가 처참하고도 차갑게 나를 사로잡았답니다. 간신히 방 안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정신없이 무릎을 꿇었지요. 오 하느님, 당신께서는 제게 마지막 위안으로 아주 쓰디쓴 눈물을 흘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희망들이 마음속에 소용돌이 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단 하나의 마지막 생각이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나는 자리에 누웠지요. 다음 날 아침 고요히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도 그 생각은 확고히 내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참고 견딘 내가 당신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확신이랍니다. 그래요, 로테 씨. 무엇 때문에 숨길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세 사람 중 하나는 사라져야만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이 되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여, 갈기갈기 찢어진 네 가슴 속에서는 때때로 당신 남편을 죽여버릴까, 당신을 죽여버릴까, 나를 죽여버릴까 하는 생각이 사납게 날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를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어느 아름다운 여름날 저녁에 산을 오르게 되면 그렇게도 자주 이 골짜기에 올라오던 내 모습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무성하게 자란 풀들이 석양의 햇빛을 받으며 이리저리 바람에 흔들릴 때면 교회 묘지 저편에 있는 내 무덤도 한번 바라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을 때는 마음이 침착했지만 지금 나는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모습이 내게 너무나 생생하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밤 10시경에 베레테르는 하인을 불렀고 옷을 입으면서 며칠 동안 여행을 떠날 것이니 옷들을 손질해주고 짐을 꾸릴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저기 지불할 계산서를 받아오고 빌려준 책들도 찾아올 것이며 몇몇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일마다 얼마씩 나눠주던 돈 2달분을 미리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식사를 자기 방으로 가져오라고 했고 식사가 끝난 뒤에는 말을 타고 주무관 집으로 갔는데 마침 그는 집에 없었습니다. 베르테르는 깊은 생각에 잠겨 정원을 이리저리 서성거렸는데 그 모습은 마치 슬픈 추억들을 모두 차곡차곡 쌓아두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베르테르를 조용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뒤를 따라다니며 그에게 뛰어오르기도 하고 내일 모레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로테의 집에 가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올 것이라고도 하고 또 아이들 상상력에 어울리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내일이라. 베르테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레, 그리고 그 다음 날이라.
그가 어린아이들에게 다정한 키스를 해주고 떠나오려 할 때 한 작은 아이가 뭔가를 그의 귀에 속삭여주려 했습니다. 그 아이는 형들이 멋진 연하장을 아주 큼직하게 써놓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한 장은 아빠에게, 한 장은 알베르트와 로테에게, 그리고 또 한 장은 베르테르 씨에게 썼는데 그들은 그걸 새해 아침에 전해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감격하여 베르테르는 아이들에게 돈을 조금씩 나눠주고 말에 올랐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하고는 두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베르테르는 5시경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녀에게 난로불을 돌보게 하고 밤중까지 꺼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인에게는 책과 내복을 트렁크 아래에 잘 넣고 옷가지를 꿰매두라고 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로테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 다음 대목을 쓴 것 같습니다. 설마 내가 오리라 기대하지는 않겠지요. 내가 당신 말에 순종하여 크리스마스 이브에나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겠지요. 오, 로테요. 오늘이 아니면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당신은 이 편지를 손에 들고 몸을 떨면서 당신의 다정한 눈물로 내 편지를 적시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죽을 겁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아,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로테는 이상한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베르테르와 마지막 이야기를 나눈 다음 그녀는 그와 헤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또 베르테르가 그녀와 헤어져야 한다면 얼마나 괴로워할 것인가를 느꼈던 것입니다. 알베르트가 있는 자리에서 로테는 지나가는 말로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는 베르테르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베르트는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웃에 사는 관리에게 갔으며 거기서 그날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로테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동생도 하나 없었으며 그래서 조용히 자기 처지에 관한 생각들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과 영원히 맺어진 것이라 생각하며 남편의 사랑과 성실한 태도를 잘 알고 있고 자신도 남편을 진정으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침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품은 건실한 아내가 그 위에 인생의 행복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늘이 정해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기와 아이들에게 영원히 그러한 존재가 되리라는 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베르테르도 그녀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도 아름답게 서로 공감하고 있었고 오랫동안 지속된 그와의 교제와 이제까지 겪은 여러 가지 사연이 그녀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녀는 흥미롭게 느끼고 생각한 것을 모두 그와 함께 나누곤 했었는데 그와의 작별이 이제 그녀의 온 존재에 다시 메울 수 없는 구멍을 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럴 때 베르테르를 오빠로 삼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녀는 얼마나 행복할까? 베르테르를 자기 친구 한 사람과 결혼시킬 수만 있다면 그리고 알베르트와 그의 관계도 완전히 다시 회복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로테는 자기 친구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았지만 모두가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꼈으며 베르테르에게 어울릴 만한 여인을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로테는 뭔가 분명치는 않지만 자기가 진정으로 은밀히 바라는 것은 베르테르를 자기 곁에 붙잡아 두는 것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마음속 깊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를 붙잡을 수도 없고 붙잡아서도 안 된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순결하고도 아름다우며 여느 때에는 무슨 일이든 그렇게도 쉽사리 경쾌하게 해치우던 그녀의 마음에도 행복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우수의 빛이 깃들었습니다. 가슴은 짓눌린 채 답답했고 두 눈에는 어두운 먹구름이 덮여 있었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시간은 저녁 6시 반이 되었으며 그때 베르테르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로테는 그의 발걸음 소리와 그녀를 찾는 그의 목소리를 당장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몹시 두근거렸습니다. 그가 왔을 때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테는 자기가 집에 없다고 그를 거절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녀는 격정적으로 당황하며 외쳤습니다. 당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난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최소한 제 간청은 들어주셔야지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평화를 위해 간청했던 거예요. 그녀는 베르테르와 둘만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친구들을 데리러 사람을 보냈을 때에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베르테르는 가지고 온 책들을 내려놓으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로테는 마음속으로 친구들이 와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다른 한편 오지 말았으면 하기도 했습니다. 하녀가 돌아왔고 친구는 둘 다 올 수 없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로테는 하녀에게 옆방에서 일을 하며 앉아 있으라고 할 생각이었지만 이내 생각을 달리하였습니다. 베르테르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습니다. 로테는 피아노 옆으로 가서 미누에트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지만 제대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베르테르의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안락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뭐 읽으실 거 없으세요? 하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저기 제 서랍 속에 하고 그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번역하신 오시안의 노래가 몇 편 들어있어요. 아직 그걸 읽지 못했는데 실은 당신이 직접 낭독하시는 걸 듣고 싶었어요. 그 이후 그럴 만한 기회도 없었고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베르테르는 미소를 지으며 그 노래 원고들을 꺼내왔습니다. 그걸 손에 들자 몸이 떨려왔고 그걸 들여다보자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깊어가는 밤하늘의 뜬 별이여. 그대는 서쪽 하늘에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구나. 찬란한 얼굴을 구름 속에 내밀어 보이며 장엄하게 언덕 위를 흘러가는구나. 그대는 거친 황야 그 어느 곳을 비추는가. 사나운 바람도 잠잠해지고 멀리서 속삭이는 시냇물 소리 들려오고 암벽에 부서지는 파도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데 웅웅대는 밤벌레 소리 벌판 위에 그윽하도다. 아름다운 별빛이여. 그대는 어느 곳을 비추는가. 그대는 미소 지으며 떠나가 버리지만 물결은 즐거이 그대를 끌어안고 사랑스런 머리카락을 적셔주고 있구나. 잘 가거라. 고요한 빛이여. 나타나라. 너 오시안 영혼의 장엄한 빛이여. 그 빛이 이제 힘차게 나타나는구나. 헤어졌던 나의 옛 친구들이 다시 보인다. 흘러간 옛날처럼 로라 언덕 위에 다시 모였도다. 축축한 안개처럼 핑갈이 찾아오고 그 주위에 그의 용사들이 모여든다. 그런데 보라. 노래 부르는 저 음유 시인들을. 백발에 올린 당당한 리노, 정다운 가수 알핀, 그리고 그대, 나직이 탄식하는 미노나를. 친구들이여, 셀마의 언덕에서 축제가 열린 이후 그대들은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그때 우리는 노래를 겨루어 영예를 얻고자 하였으니 언덕 너머로 솔솔 불어오는 봄바람에 나직이 살랑대는 풀잎이 나부끼듯이 그때 마침 아름다운 미누나의 모습이 나타났으니 아래로 내리뜬 두 눈엔 눈물이 가득하고 언덕으로부터 몰아치는 세찬 바람에 머리카락은 한없이 나부꼈도다.
민누나의 사랑스러운 목소리가 울리자 영웅들의 마음은 침울해졌노라. 그들은 노르에서 때로 살가르의 무덤을 보기도 하고 창백한 콜마의 음산한 집을 보기도 했기 때문이니라. 콜마, 조화로운 목소리를 가진 그녀는 언덕 위에 홀로 버려졌노라. 살가르가 돌아오겠노라고 약속했건만 사막에는 어두운 밤만이 밀려왔도다. 언덕 위에 홀로 앉은 콜마의 목소리를 들어보라. 콜마. 캄캄한 밤, 폭풍우 몰아치는 이 언덕 위에서 나 홀로 길 잃은 채 헤매고 있어요. 바람은 산중에서 사납게 울부짖고 암벽에선 물줄기가 쏟아져 내려요. 비바람 휘몰아치는 언덕에 홀로 버림받은 나. 내겐 비를 피할 오두막조차 없구나. 오, 달이여, 구름을 헤치고 나타나다오. 밤하늘의 별들이여, 비추어다오. 한 줄기 빛이라도 내 사랑하는 님이 사냥에 지쳐 쉬고 있는 곳으로 날 이끌어다오. 시위 늦춰진 활을 옆에 놓고 사냥개들 헐떡이며 그를 에워싸고 있는 곳으로. 그런데 난 여기 잡초가 우거진 강가의 암벽 위에 홀로 앉아 있구나. 소란스런 물소리와 바람소리에 사랑하는 님의 목소리는 들리지가 않는구나. 나의 살가르는 왜 머뭇거리고 있는가? 자기가 한 약속을 잊었단 말인가? 저기엔 암벽과 나무가 있고 여기엔 속삭이는 듯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해질 무렵에 당신은 이곳으로 오겠노라 약속했지요. 아, 나의 살가르는 어느 곳을 헤매고 있을까? 나는 당신과 도망치기 위해 완고한 아버지와 오빠들을 버렸어요. 우리들 집안은 오래전부터 원수지간이지만 오 살가르, 우리는 원수가 아니랍니다. 오 바람아, 잠시만 조용해다오. 오 강물아, 잠시만 멈추어다오. 내 목소리 계곡으로 울려 퍼져 길 잃은 내 님이 들을 수 있도록. 살가르여, 저 여기서 당신을 부르고 있어요. 여기에 나무도 있고 바위도 있어요. 내 사랑 살가르, 저 여기에 있어요. 어인일로 당신은 오기를 주저하시나요? 보세요. 달빛이 나타나고 골짜기에는 냇물이 반짝이며 언덕 위에는 잿빛 암벽이 우뚝 솟아 있어요. 하지만 이 높은 곳에서도 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사냥 개들도 앞서 달려와 그의 도착을 알려주지 않는구나. 그래, 나 홀로 여기 앉아 있어야만 하는군요. 그런데 저 아래 황야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사랑하는 내 님인가? 나의 오빠인가? 오, 다정한 분들이여, 말 좀 해줘요. 그네들은 아무 대답이 없고 내 마음은 한없이 불안하구나. 아, 그들은 죽은 것이로구나. 그들의 칼은 결투로 빨갛게 물들어 있구나. 아, 오빠, 나의 오빠요. 어찌하여 나의 살가르를 죽이셨나요? 아, 나의 살가르여. 어찌하여 당신은 오빠를 죽이셨나요? 두 분 모두가 제겐 너무나 소중했는데. 오, 당신은 언덕 위의 수많은 용사들 중 가장 아름다웠는데. 전투할 때에는 누구보다 무서웠지요. 대답해 주세요. 그리운 이들이여. 제 목소리를 들어주소서. 그러나, 아, 그들은 말이 없네. 영원토록 침묵을 지키는구나. 당신들의 가슴은 흙덩이처럼 차갑군요. 오, 언덕의 암벽으로부터 비바람 몰아치는 산봉우리에서 말해다오. 죽은 이들의 정령들이여, 말해다오. 내 결코 겁내지 않으리니. 그대들은 어느 곳에서 쉬고 있는가? 산속 어느 무덤에서 나 그대들을 찾을 수 있을까? 새찬 바람 소리에
희미한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언덕의 폭풍 속에 나부끼는 대답조차 들리지 않네요. 나는 슬픔에 잠긴 채 여기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아침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너의 죽음의 친구들이여, 무덤을 파다오. 그러나 내가 갈 때까지는 흙을 덮지 말아다오. 내 인생도 꿈처럼 사라질 것이니 내 어찌 홀로 뒤에 남아있겠는가. 울어대는 암벽에 흐르는 냇가에서 나 여기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리라. 언덕 위에 어두운 밤이 깃들고 광야의 바람이 휘몰아치면 내 넋은 바람 속에 나부끼며 내 친구들의 죽음을 슬퍼하리라. 사냥꾼이 산장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면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 소리를 좋아하게 되리라. 친구들을 슬퍼하는 내 목소리 달콤하게 울리리니 나 그들 두 사람을 그다지도 사랑했노라. 오, 민호나. 살며시 얼굴 붉히는 토르만의 딸이여. 이것이 그대의 노래였노라. 콜마를 위해 눈물을 흘러내리니 우리들의 영혼도 침울해지는구나. 울리는 하프를 들고 나와 알핀의 노래를 들려주었다. 알핀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리노의 영혼은 불빛과도 같았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좁은 무덤 속에 쉬고 있으니 그네들의 목소리는 셀마에서 사라져갔다. 그 용사들이 전사하기 전 언젠가 울린이 사냥에서 돌아왔을 때 언덕 위에서 다투어 부르는 용사들의 노랫소리가 들렸다. 그 노래는 부드럽지만 비장했으니 용사 중의 용사인 모라르의 죽음을 탄식했기 때문이다. 그의 영혼은 핑갈의 영혼과 같았고 그의 칼은 오스카의 칼과 같았노라. 그러나 그는 전사했고 그의 아버지는 슬픔에 잠겼으며 누이 동생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노라. 훌륭한 용사 모라르의 누이 동생 미누나의 눈에 눈물이 흘렀노라. 울린의 노랫소리 울리기 전에 미누나는 그 자리에서 물러섰으니 그 모습은 마치 서편의 달이 폭풍우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아름다운 그 얼굴 구름 속으로 숨기는 것과 같도다. 나는 울린이 부르는 슬픈 노래에 맞춰 하프를 탔노라. 리노. 비바람은 지나가고 한낮이 명랑하게 개며 구름은 산산이 흩어지는구나. 정처 없는 태양이 언덕 위로 달아나며 햇빛을 비춰주고 산속 시냇물은 계곡을 따라 붉게 물들어 흐르고 있네. 냇물이여, 졸졸 흐르는 너의 소리 달콤하지만 내게 들리는 목소리 더욱 달콤하구나. 그것은 알핀의 목소리. 그는 죽은 사람들을 슬퍼하고 있노라. 그의 머리는 나이가 들어 구부러지고 눈물 어린 두 눈도 빨갛게 물들었노라. 알핀, 훌륭한 가수여. 어찌하여 말 없는 언덕 위에 혼자 있는가? 어찌하여 그대는 숲속에 휘몰아치는 폭풍처럼 먼 바닷가에 부서지는 파도처럼 슬퍼하고 있는가? 알핀. 리노여, 내 눈물은 죽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요. 내 목소리는 무덤 속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로다. 언덕 위에 서 있는 그대의 모습은 날씬하고 광야의 아들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구나. 그러나 그대도 모라르처럼 전사할 것이며 그대 무덤가에도 슬퍼하는 사람이 앉아 있으리라. 언덕은 그대를 잊을 것이며 그대의 활은 화살도 매기지 않은 채 홀 안에 그냥 놓여 있으리라. 오, 모라르여, 그대는 언덕을 달리는 사슴처럼 빠르고 밤하늘의 불꽃처럼 무시무시했노라. 그대의 분노는 폭풍우 같았고 싸움터에서 그대 칼은 광야를 지나는 번개와 같았노라. 그대 목소리는 비가 온 뒤에 숲속 냇물 소리 같고 먼 언덕 위에 울리는 우레소리 같았노라. 많은 사람들이 그대 손에 쓰러졌고 그대 분노에 불길이 그들을 삼켰노라. 그러나 전쟁터에서 돌아왔을 때
그대 표정은 얼마나 평화로웠던가. 그대 얼굴은 소나기 지난 다음에 태양과도 같았고 고요한 밤의 달빛과도 같았도다. 그대 가슴은 사나운 바람이 잦아든 호수처럼 고요했노라. 이제 그대의 집은 너무나 비좁고 그대의 안식처는 너무나 캄캄하구나. 오, 그대여. 예전에 그대는 그처럼 위대했건만 그대 무덤은 세 걸음밖에 되지 않는구나. 이끼 낀 네 개의 망두석만이 그대를 기억나게 해줄 뿐이구나. 잎이 다 떨어진 나무, 바람결에 나부끼는 무성한 풀들만이 용맹스러웠던 모라르의 무덤임을 사냥꾼의 눈에 알려주는구나. 그대를 위해 울어주는 어머니도 없고 사랑의 눈물을 흘려주는 처녀 하나 없구나. 그대를 낳아준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모르글란의 딸들도 전사하고 말았노라. 저기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자는 누구인가? 나이 탓으로 머리는 백발이 되고 눈물로 두 눈이 붉어진 저 사람은 누구인가? 오, 모라르여. 그는 그대의 아버지, 그대밖에는 자식이 없는 아버지라오. 그는 전쟁터에서의 그대 명성을 들었고 먼지처럼 흩어진 적들의 이야기도 들었다오. 모라르의 명성에 대해 듣고 있었노라. 아, 그런데 그가 입은 상처 이야기는 듣지 못했던가. 울어라, 모라르의 아버지여, 울어라. 그러나 아들은 당신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죽은 자들의 잠은 깊고 그들이 벤 흙백에는 낮게 묻혀 있나니 그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아무리 불러도 결코 깨어나지 못하리라. 오, 이 무덤에는 언제 아침이 돌아와 잠자는 자에게 깨어나라 라고 외치게 되려나. 잘 자거라, 인간들 중 가장 고귀한 자여, 그대 전쟁터의 정복자여. 그러나 이 전쟁터에서 그대를 결코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 어두운 숲도 그대 강철검 광채로 다시는 빛나지 못하리라. 그대는 아들 하나 남겨놓지 않았지만 이 노래가 그대 명성을 보존하리라. 훗날에도 길이길이 그대에 대해서 전사한 모라르에 대해 부르는 노래를 듣게 되리라. 용사들의 비탄의 소리가 드높았지만 가슴 터지는 듯한 아르민의 한숨소리 가장 드높았노라. 그는 청춘의 나이에 전사한 아들의 죽음을 생각했기 때문이리라. 그 이름 드높은 갈말의 영주 카르모르는 용사들 가까이에 앉아 있었노라. 탄식하는 아르민은 무엇을 그리도 슬퍼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했노라. 대체 눈물 흘릴 일이 무엇이더냐? 넋을 위로하는 즐거운 노랫소리 울리지 않는가? 그 노랫소리는 호수에서 골짜기로 피어오르는 부드러운 안개와도 같구나. 그 습기가 피어나는 꽃들을 촉촉이 적셔주는구나. 그러나 힘차게 해가 떠오르면 안개는 다시 사라지고 말지어다. 사방의 호수로 둘러싸인 고르마의 지배자 아르민이여, 어찌하여 그대는 그리도 슬퍼하는가? 슬프구나. 나 지극히 슬픈 것은 사실이지만 내 슬픔의 이유 하찮은 것이 아니라오. 카르모르여, 그대는 아들 하나 잃어보지 않았고 꽃다운 딸도 잃어본 적도 없소. 용감한 콜가르도 살아있고 가장 예쁜 처녀 안니라도 살아있소. 오, 카르모르여, 그대 집안의 가지는 꽃이 필 것이오. 그러나 이 아르미는 우리 가문의 마지막 자손이라오. 오, 타우라야, 너의 잠자리가 캄캄하구나. 무덤 속에서 자는 너의 잠도 음침하겠구나. 너는 언제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 부르며 깨어나려 하느냐? 일어나라, 가을바람이여, 어서 불어라. 침울한 광야 위로 휘몰아쳐라. 숲속의 거센 물결이여, 쏴쏴 쏟아져라. 폭풍이여, 떡갈나무 꼭대기에서 울부짖어라.
오, 달이여, 찢어진 구름 사이를 흘러가며 창백한 내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려마. 내 아이들이 숨진 그 끔찍한 밤을 회상시켜다오. 용감한 아들 아린달이 전사하고 귀여운 딸 다우라가 세상을 떠난 그날 밤을. 내 딸 다우라야, 넌 참으로 예뻤다. 프라 언덕에 떠오른 달처럼 예쁘고 내리는 눈같이 살결이 희고 숨쉬는 공기처럼 달콤했다. 내 아들 아린달아, 전쟁터에서 내 활은 강했고 너의 창은 손살처럼 빨랐다. 너의 눈길은 파도 위의 안개와 같고 너의 방패는 폭풍 속의 불구름 같았노라. 전쟁터에서 이름을 떨친 아르마르가 찾아와 다우라의 사랑을 구했고 다우라도 오랫동안 거절하지는 않았지. 친구들의 희망도 아름답게 부풀어 올랐고 오두갈의 아들 에라트는 분노하고 있었으니 아르마르의 칼에 그의 형이 쓰러졌기 때문이리라. 에라트는 뱃사공으로 변장하고 돌아왔노라. 그의 배는 파도 위에 아름답게 넘실거리고 고수머리는 늙어서 백발이 되었는데 진지한 그의 표정만은 평온했네. 처녀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처녀요. 하고 그가 말했노라. 아르민의 사랑스런 딸이여. 저기 저 암벽 위에 그리 멀지 않은 저 바다 한가운데 빨간 나무 열매가 반짝이는 그곳에서 아르마르가 그대 다우라를 기다리고 있어. 아르마르의 연인은 그대를 데리러 내가 물결치는 바다를 건너온 것이오. 다우라는 그를 따라가 아르마르를 불렀지만 암벽 위에 부서지는 파도 소리뿐 아무런 대답이 없었노라. 아르마르, 사랑하는 내님, 그리운 그대여, 어찌하여 당신은 날 이다지도 애타게 하시나요? 들어보소서, 아르나트의 아들이여, 들어보소서. 다우라가 와서 당신을 부르고 있어요. 배신자 에라트는 미소 지으며 육지로 도망쳤노라. 다우라는 목소리를 드높여 아버지를 부르고 오빠를 불렀다오. 아린달이여, 아르민이여, 다우라를 구해줄 사람 아무도 없나요? 그녀의 목소리 바다를 건너 울려왔다오. 그때 내 아들 아린달이 거칠게 사냥질을 하다 언덕을 뛰어내려 왔노라. 허리에 찬 화살이 덜렁거리고 손에는 활을 들고 있었으며 5마리의 짙은 회색 사냥개가 그를 둘러쌌노라. 해변에서 뻔뻔스런 에라트를 발견하고는 그를 붙잡아 떡갈나무에 메어 놓으니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인 포로는 바람결에 신음소리만 내지를 뿐이로다. 아린달은 다우라를 데려오려고 배를 타고 파도를 헤치며 나아갔다오. 그때 격분한 아르마르가 와서 회색 깃털이 달린 화살을 쏘았으니 그 화살은 윙윙 소리를 내며 너의 가슴에 박혔구나. 오, 나의 아들 아린달이여. 배신자 에라트 대신 내가 죽다니. 배는 암벽에 도달했으나 아린달은 그곳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노라. 내 발밑에 오빠의 피가 흘렀으니 오 다우라야, 너의 슬픔이 오죽했겠느냐. 사나운 파도가 배를 부숴버렸어. 아르마르가 바다로 뛰어들었으니 다우라를 구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죽기 위해서인가. 이때 언덕에서 불어오는 돌풍이 파도 속에 몰아쳤고 아르마르는 물속으로 가라앉더니 다시는 떠오르지 못했다오. 파도치는 암벽 위에 나 홀로 서서 내 딸의 탄식을 듣고 있었소. 외치는 소리 애절하게 드높았지만 아버지는 딸을 구할 길이 없었다오. 밤새도록 바닷가에 서서 나는 희미한 달빛 속에서 내 딸을 보고 있었소. 밤새도록 딸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오. 바람소리 요란하고 세찬 비가 산허리를 내려치고 있었소. 아침이 되기 전에 딸의 목소리가 약해지더니 다오라는 암벽의 풀밭 사이에서 저녁바람처럼 죽어 사라졌다오. 슬픔에 쌓인 채 내 딸은 가버리고 이 아르민만 홀로 남겨놓았소.
전쟁터에서 강했던 내 힘도 사라지고 처녀들 사이에서의 내 자랑도 없어지고 말았구나. 산에서 폭풍우가 불어칠 때면, 북풍이 파도를 드높이 몰아칠 때면 나는 노호하는 바닷가에 앉아 저 끔찍한 암벽을 바라본다오. 기울어가는 달빛 속에 나는 종종 내 자식들의 망령을 보나니 그 아이들은 가련하게도 사이좋게 어울리며 가물가물 어스름 속을 배회하고 있다오. 로테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고 짓눌렀던 가슴에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이게 해주었습니다. 그 때문에 베르테르는 낭송하던 노래를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 원고를 내던지고 그녀의 손을 잡고는 쓰디쓴 눈물을 흘렸습니다. 로테는 다른 한 손에 몸을 기대고 손수건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두 사람의 감동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귀한 인물들의 운명에서 자신들의 비참한 운명을 보았으며 그들과 함께 공감했던 것입니다. 그 눈물은 그들을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로테의 팔에 닿아 있던 베르테르의 입술과 두 눈이 불길처럼 타올랐으며 로테는 온몸을 전율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빼려 했지만 마음의 고통과 동정하는 마음이 그녀를 마비시키며 납덩이처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겨우 숨을 돌리고 정신을 가다듬은 그녀는 흐느끼며 베르테르에게 계속 낭송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천사와도 같은 목소리로 애원했던 것입니다. 베르테르는 몸이 부르르 떨리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다시 원고를 집어들고 애끓는 마음으로 계속해 읽었습니다. 봄바람아, 어찌하여 나를 깨우는가? 너는 나향을 떨면서 하늘의 이슬방울로 촉촉이 적셔주려 하노라 하고 말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시들어갈 시간이 멀지 않고 내 잎들을 떨쳐버릴 폭풍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나니 아름다운 내 모습을 보고 갔던 나그네가 내일 다시 돌아와 이리저리 들판을 둘러보며 나를 찾겠지만 나를 다시 만나지는 못하리라. 이 노래의 힘찬 위력이 불행한 베르테르를 압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없는 절망에 사로잡혀 로테 앞에 몸을 던지더니 그녀의 두 손을 잡고 자기 농구와 이마에 비벼댔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마음에는 베르테르가 뭘 하려는지에 대한 무시무시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로테도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의 손을 잡아 자기 가슴으로 끌어당기며 슬픔에 젖은 채 그에게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불타는 듯한 그들의 뺨과 뺨이 서로 맞닿았습니다. 순간 그들에게는 온 세상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베르테르는 두 팔로 로테를 품에 끌어안았으며 말을 더듬으며 떨고 있는 그녀의 입술에 미친 듯이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베르테르, 베르테르 씨. 그녀는 몸을 돌리면서 숨막힐 듯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고는 힘없는 손으로 그의 가슴을 떠밀었습니다. 베르테르 씨. 그녀는 고귀한 감정에서 나온 가라앉은 목소리로 다시금 외쳤습니다. 그는 반항하지 않고 자기 품에 안고 있던 그녀를 풀어주고는 정신없이 그녀 앞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로테는 얼른 일어나서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사랑과 분노로 몸을 떨면서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베르테르 씨. 다시는 절 만나지 못할 거예요. 그러고는 가련한 베르테르를 사랑으로 가득 찬 눈길로 바라보더니 급히 옆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베르테르는 그녀를 향해 두 팔을 뻗었지만 감히 그녀를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안락 의자에 기댄 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자세로 30분 이상이나 꼼짝 않고 있다가 마침내 인기척 소리를 듣고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녀가 들어와 식사 준비를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혼자가 되었을 때 옆방 문 앞으로 다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로테,
로테 씨, 한마디만 하겠어요. 안녕이란 작별 인사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다리다가 애원하고 또 애타게 기다려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몸을 뿌리치듯 떠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럼 안녕, 로테요. 영원토록 안녕. 베르테르는 시내 성문까지 걸어왔습니다. 이미 그를 잘 알고 있던 파수꾼들은 아무 말 없이 그를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고 11시경에야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베르테르가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인은 주인이 모자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감히 그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못하고 그저 옷만 벗겨주었는데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베르테르의 모자는 나중에 산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비탈진 언덕 위에 바위 위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캄캄하고 진눈깨비 내리는 밤에 그가 어떻게 떨어지지도 않고 거기까지 올라갔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오랫동안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인이 부름을 받고 커피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베르테르는 무엇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로테에게 보내는 편지에 다음 내용을 덧붙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눈을 떴습니다. 아, 이 두 눈은 다시는 태양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어둡고도 짙게 안개가 낀 날이라서 태양도 가려져 버렸습니다. 자연이여, 슬퍼해다오. 그대의 아들, 그대의 친구, 그대의 연인이 종말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오. 로테여, 이것은 정말 무엇과도 비길 데 없는 느낌입니다. 마치 몽롱한 꿈을 꾸는 것과 아주 가깝습니다. 나는 이것이 마지막 아침이라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마지막 아침이라. 로테 씨, 나는 이 말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아침이라. 지금 나는 힘이 넘쳐 여기 서 있지 않나요? 그런데 내일은 사지가 축 늘어진 채 땅바닥에 누워 있겠지요. 죽음이라. 그게 대체 무슨 뜻인가요? 보십시오. 우리가 죽음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이랍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너무나 제한된 존재라서 자기 존재의 시작과 종말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오. 나의 이 존재는 지금은 아직 내 것이요, 당신의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이미여, 당신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단 한순간에 서로 헤어져 이별을 하게 되다니요. 혹시 영원히 이별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로테요. 절대 아닙니다. 내 어찌 사라질 수가 있겠어요. 당신이 어찌 사라질 수 있으리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라지다니, 그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것도 그저 말에 불과합니다. 공허한 음향일 따름입니다. 내 가슴에는 아무런 느낌도 없답니다. 로테요, 죽는다는 건 차가운 흙 속에 묻히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답답하게, 그렇게도 캄캄하게. 어찌할 바를 모르던 어린 시절, 내 모든 것을 다 바쳤던 여자친구가 있었지요.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나는 그 시신을 따라가 무덤 앞에 서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관을 아래로 내리더니 관 밑에서 밧줄을 쑥쑥 뽑아내어 재빨리 다시 위로 올리더군요. 첫 번째 삽질을 하자 흙덩이가 아래로 떨어지고 불안을 느낀 듯 관에서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나왔으며 그 소리가 점점 둔해지고 약해지더니 마침내는 완전히 다 덮어버리고 말더군요. 나는 그만 무덤 곁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럽고 흥분되고 불안하여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죽음, 무덤, 난 이 말 뜻을 알지 못한답니다. 용서해줘요. 나를 용서해주세요. 어제의 일을 말입니다. 어제가 내 일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천사 같은 그대여. 처음으로, 정말로 처음으로 아무런 의문 없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환희의 감정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녀는 날 사랑한다. 그녀가 날 사랑해. 당신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성스러운 불길이 아직도 내 입술에 타오르고 있다오. 새롭고도 뜨거운 환희가 내 마음속에 깃들어 있답니다. 날 용서해줘요.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이 날 사랑한다는 사실을 난 알고 있었습니다. 정감에 가득 찬 첫 눈길을 보고 알았고, 첫 번째 악수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시 당신 곁을 떠나왔을 때나 알베르트가 당신 곁에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열병 같은 의혹에 빠져 다시금 절망하곤 했답니다. 당신이 내게 보내주신 그 꽃을 기억하시나요? 언젠가 그 유쾌하지 못했던 모임에서 당신이 내게 한마디 말도 할 수 없고 악수도 할 수 없었을 때 보내준 꽃 말입니다. 그날 밤 나는 밤중까지 그 꽃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는데 그 꽃이 내 마음속에 당신의 사랑을 새겨주었답니다. 그러나 그런 감동은 이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성스러운 계시를 눈으로 보고 하늘 가득히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던 신앙인의 마음에서 그 은총에 대한 감동이 점차 다시 사라지던 말입니다. 세상 만사는 덧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어제 당신의 입술에서 맛보았고 지금도 내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는 이 타오르는 생명만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날 사랑한다. 이 팔로 그녀를 포옹했고 이 입술은 그녀의 입술에 다 떨렸으며 이 입이 그녀의 입술을 더듬었다. 그녀는 나의 것이다. 그래요. 로테, 영원토록 내 것입니다. 알베르트가 당신 남편이라는 것, 대체 그게 어떻단 말입니까? 남편이라. 그렇다면 그건 이 세상에서의 일일 뿐이겠지요. 그럼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그의 품에서 당신을 빼앗으려는 것도 이 세상에서 죄가 되겠지요. 죄라고요? 좋습니다. 나 스스로 자신에게 벌을 주겠습니다. 나는 천상의 환희 속에서 그 죄를 맛보았으며 이 죄를 생명의 향기와 힘을 내 가슴에 다 빨아들였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 순간부터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란 말입니다. 로테요.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곁으로, 당신의 곁으로. 나는 아버지께 이 일을 호소할 것이며 아버지께선 당신이 올 때까지 나를 위로해 줄 겁니다. 당신이 오면 나는 당신에게로 날아가 당신을 품에 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하느님의 면전에서 영원한 포옹을 한 채 당신과 함께 머무를 겁니다. 나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망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덤 가까이에 이르니 내 정신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 어머니를 만나 뵐 겁니다. 당신의 어머니를 찾아 어머니 앞에 내 마음을 전부 털어놓을 겁니다. 당신 어머니께, 당신 모습 그대로인 그분에게. 밤 11시경에 베르테르는 하인에게 알베르트가 돌아왔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인은 그가 말을 끌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하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쪽지를 봉하지 않은 채 건네주었습니다.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데
권총을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스러운 부인 로테는 지난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리라고는 예감도 못하고 두려워할 수도 없었던 방식으로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처럼 순수하고 조용히 흐르던 피가 열병을 앓듯이 몹시 요동치기 시작하고 수천 가지 감정들이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로테가 가슴속 깊이 느낀 것은 베르테르의 포옹으로 생겨난 불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뻔뻔스러운 행동에 대한 불쾌감이었을까요? 또는 어디까지나 천진난만하고 자유롭고 순진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자신을 믿고 살던 옛날에 비해 현재의 상태가 불만스럽기 때문이었을까요? 이제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한단 말입니까? 고백해도 좋을 일이련만 감히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는 그 장면을 어떻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들 부부는 벌써 오랫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지내왔는데 그녀가 먼저 침묵을 깨고 적당치도 않은 때에 남편에게 예기치도 못했던 일을 털어놓아야만 할까요? 전에는 베르테르가 찾아왔었다는 소식만으로도 남편에게 불쾌한 인상을 남기지는 않을까 염려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 예기치 못했던 파국적인 사건을 고백해야만 하다니요. 그러면 남편이 정말 올바른 생각으로 그녀를 보아주고 아무런 편견 없이 그녀를 이해해 주길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그녀의 심정을 충분히 읽어주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더욱이 투명한 유리처럼 언제나 모든 일을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해 왔으며 지금까지 자신의 감정을 하나도 숨기지 않았고 또 숨길 수도 없는 남편에게 거짓으로 꾸며댈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 한 가지가 모두 걱정스러워지며 그녀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로테의 생각은 언제나 베르테르에게로 되돌아가곤 했습니다. 베르테르는 그녀로서는 잃어버린 사람이지만 그대로 놓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를 잃는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 사람을 로테는 유감스럽게도 그냥 그 자신에게 맡겨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녀도 분명히 알아차릴 수 없었지만 그들 부부 사이에 막혀버린 상태가 지금은 로테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이해심이 많고 그처럼 선한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어떤 의견 차이 때문에 서로 침묵을 지키게 되었고 제각기 자기가 옳고 상대방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서로 헝클어지고 악화되어서 결국 모든 것이 걸린 위기의 순간에도 그 매듭을 풀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만일 서로 행복했던 신뢰감으로 그들이 좀 더 일찍이 가까워졌더라면 그들 사이에 사랑과 관용이 활발하게 살아나 서로의 마음이 확 열려 있었더라면 아마 우리의 친구 베르테르를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또 다른 이상한 상황이 여기에 더해졌습니다. 우리가 여러 편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베르테르는 이 세상을 떠나겠다는 소망을 결코 비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알베르트도 가끔 베르테르와 그것을 두고 논쟁을 했고 로테와 그녀 남편 사이에서도 때때로 그런 이야기가 벌어졌습니다. 자살 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알베르트는 평소 그의 성격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자살을 꾀하는 진위에 대한 동기부터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짓에 대해 어느 정도 야유하는 태도를 보이며 조금도 믿지 않는다는 자신의 생각을 로테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로테의 생각이 비애에 찬 장면을 연상할 때에는 그녀를 진정시켜 주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순간 그녀를 괴롭히고 있는 근심 걱정을 남편에게 털어놓을 수 없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알베르트가 돌아오자 로테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황급히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명랑한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일이 완전히 처리되지 않았고 이웃에 사는 관리가
정말 완고하고 소심한 인간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돌아오는 길이 좋지 못해서 기분이 더욱 안 좋았던 것입니다. 알베르트가 아무 일도 없었느냐고 묻자 로테는 성급하게도 어제 저녁에 베르테르가 왔었노라고 대답했습니다. 편지 온 것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는 편지와 소포 몇 개를 방에 갖다 놓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방으로 건너가 버렸고 로테는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이 돌아와 있으니 그녀의 마음은 아주 새로운 기분이 되었습니다. 그의 고귀한 마음씨와 사랑과 친절함을 생각하면서 그녀는 더욱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남편을 따르려는 충동을 느낀 로테는 전에도 여러 번 그랬듯이 일거리를 들고 남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소포를 뜯고 편지를 읽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편지에는 좋지 않은 내용이 쓰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로테가 몇 가지 질문을 하자 그는 간단히 대답하고는 책상 옆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1시간 동안이나 이런 식으로 나란히 앉아 있는데 로테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기분이 아주 좋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품고 있는 말을 그에게 털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슬픔에 빠져들었고 그런 기분을 숨기고 눈물을 억제하려 하면 할수록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베르테르가 보낸 어린 하인이 찾아왔을 때 로테는 너무나 크게 당황했습니다. 하인이 알베르트에게 쪽지를 전하자 그는 침착하게 자기 부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 아이에게 권총을 내줘요. 그리고 하인에게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해다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리는 로테에게 마치 벼락치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일어서려다 비틀거리고 말았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벽 쪽으로 걸어가서 그녀는 몸을 떨면서 권총을 내려 먼지를 털어냈지만 그래도 계속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만일 알베르트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재촉하지 않았다면 더 오랫동안 머뭇거렸을 것입니다. 로테는 한마디 말도 꺼내지 못한 채 하인에게 그 불길한 무기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인이 집을 나가자 그녀는 하던 일을 거두어 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불안해하며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온갖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당장 남편의 발치에 엎드려 어젯밤의 일과 자신의 잘못과 예감 등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에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떤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남편에게 베르테르한테 가보라고 설득한다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식사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가 무엇을 좀 물어보려고 왔다가 곧 가려고 했지만 그냥 머물게 되어서 식사하는 동안 함께 이런저런 견딜만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억지로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고 속에 없는 말을 짓거리기도 하며 자신을 잊어버리려 하였습니다. 어린 하인이 권총을 가지고 베르테르에게 돌아왔습니다. 로테가 손수 권총을 건네주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베르테르는 황홀한 기분으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빵과 포도주를 가져오게 하고 하인에게 식사하러 가라고 한 다음 자리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권총은 당신의 손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당신이 먼지를 털어냈군요. 당신의 손길이 닿았기에 나는 수없이 이 권총에 키스를 했답니다. 하늘의 청령이여, 그대는 내 결심에 은총을 베풀어 주셨나이다. 그리고 당신, 로테여, 당신이 이 권총을 건네주었어요. 당신의 손에서 죽음을 받고자 그렇게 소망했었는데, 이제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하인에게 모든 걸 다 물어보았지요. 권총을 건네줄 때 당신은 몸을 떨면서 작별 인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요.
슬픕니다. 슬픕니다. 안녕이란 말 한마디 없으시다니. 나를 영원히 당신에게 붙잡아 맸던 그 순간 때문에 당신은 내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야만 했나요? 로테요, 수천 년이 지나도 그런 감동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향해 이토록 불타고 있는 사람을 당신이 미워하지는 않으리라 느끼고 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베르테르는 하인에게 짐을 완전히 다 꾸리라 이르고 여러 가지 서류를 찢어버리고는 외출에서 남아있던 약간의 부채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가 비가 내리는데도 다시 성문 앞을 지나 백작의 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훨씬 더 멀리까지 그 부근을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밤이 깃들 무렵에야 다시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썼습니다. 비렐름이여, 나는 마지막으로 들과 숲과 하늘을 바라보았네. 자네도 잘 지내길 바라네. 사랑하는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비렐름, 어머니를 위로해 주게. 모두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내 물건은 모두 정리해 놓았네. 그럼 잘 있게. 우리 저 세상에서 다시 더 기쁜 마음으로 만나기로 하세. 알베르트 씨, 난 당신에게 배은망덕한 일을 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당신 부부 사이에 불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아, 내가 죽음으로써 당신들이 부디 행복해지기를 빕니다. 알베르트, 알베르트여, 그 천사 같은 여인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에게도 하느님의 축복이 깃들기를 빕니다. 그날 밤에도 베르테르는 이것저것 서류들을 들춰내더니 많은 것들은 찢어서 난로 속에 던져버리고 몇 개의 소포 뭉치는 비렐름의 주소를 써서 봉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짤막한 글이나 단편적인 감상을 써놓은 것인데 편집자인 저도 그중 여러 가지를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10시경에 그는 난로불을 더 지피고 포도주를 한 병 가져오도록 하고는 하인은 자러 가라고 보냈습니다. 하인의 방은 그 집 사람들의 침실과 마찬가지로 훨씬 뒤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인은 다음날 아침 일찍 준비를 하기 위해 옷을 입은 채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우편마차가 새벽 6시 전에 집 앞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밤 11시가 지나서 사방의 모든 것이 조용하고 내 영혼도 아주 고요합니다. 하느님이시여, 이 마지막 순간에 이런 따스함과 이러한 힘을 베풀어 주신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사랑하는 로테여, 나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휘몰아치는 바람에 달아나듯 흘러가는 구름 사이로 영원한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하나하나 바라보고 있다오. 그래, 너희 별들은 결코 떨어지지 않으리라. 영원한 하느님이 너희들을 그리고 나를 그분의 가슴에 품어주시리라. 나는 수많은 별들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큰 곰자리의 북두칠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 당신과 헤어져서 집문을 나서면 저 별은 언제나 내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었지요. 난 얼마나 황홀한 기분으로 저 별을 바라보곤 했었던가.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어 저 별을 현재의 내 행복에 대한 징표로 성스러운 표지로 삼곤 했던가. 그런데 지금도 로테요, 당신을 생각나지 않게 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당신이 나를 에워싸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난 성스러운 당신의 손길이 닿은 것이라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어린아이처럼 모두 탐욕스럽게 긁어모으지 않았던가요? 당신의 사랑스러운 실루엣이요.
당신에게 이것을 돌려드리려 합니다. 로테요, 부디 이를 잘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실루엣에 나는 수천 번, 수만 번이나 키스를 했답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도, 집으로 돌아와서도 수없이 눈길을 보내며 인사를 했지요. 나는 당신 아버지에게 짤막한 편지를 써서 내 시신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교회 묘지에는 들판을 향한 뒤쪽 구석에 보리수 나무가 두 그루 서 있어요. 난 그곳에 잠들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며 친구인 나를 위해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 당신도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경건한 기독교 신자들이 그들의 육신을 이 가련하고 불행한 자의 시신 곁에 묻으리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는 어느 길가에나 어느 한적한 골짜기에 묻어주기를 바라고 싶어요. 그러면 사제들이나 레위인들이 색다른 내 묘석 앞에 축복을 내리면서 지나갈 것이고 사마리아인들은 한 방울쯤 눈물도 흘려주겠지요. 보십시오, 로테. 나는 이 차갑고 끔찍한 잔을 들고 죽음의 도취를 마시려 하면서도 전혀 떨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잔을 건네주었으니 나는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내 인생의 소망과 희망이 모두 다 이루어졌어. 이렇듯 냉정하게, 이렇듯 완고하게 죽음의 철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죽는 행복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로테요, 당신을 위해 나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평화와 기쁨을 다시 찾아드릴 수만 있다면 나는 용감히 기쁜 마음으로 죽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피를 흘리고 죽음을 통해 친구들에게 몇백 배 새로운 생명의 불을 피워준다는 것은 소수의 숭고한 사람에게나 주어지는 일이지요. 로테요, 난 이 옷을 입은 채로 묻히고 싶습니다. 당신의 손길이 닿아 성스러워진 옷이니까 말입니다. 당신 아버지께도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내 영혼이 이미 관 위를 맴돌고 있다오. 누구도 내 주머니를 뒤져서는 안 됩니다. 색바랜 이 연분홍 리본은 내가 아이들에 둘러싸인 당신을 처음 모았을 때 당신의 가슴에 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수천 번이라도 키스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불행한 친구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 그들은 늘 내 곁에 모여들곤 했었지요. 나는 당신에게 얼마나 단단히 매어져 있었던가요. 처음 만난 순간부터 당신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리본을 함께 묻어주십시오. 내 생일날 당신에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얼마나 탐냈던가요. 그러나 내 인생길이 이곳으로 통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제발 걱정하지 마십시오. 총알은 재어 있습니다. 12시 종소리가 울립니다. 그럼 로테요. 안녕. 이웃 사람이 화약 터지는 불빛을 보았고 총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시 고요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에 하인이 불을 켜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방바닥에 쓰러진 주인을 발견하고 권총과 흐른 피를 보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주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베르테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꾸르륵거리는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하인은 의사에게로
또 알베르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로테는 초인종 소리가 들리자 온몸이 와들와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깨웠고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인이 울부짖으며 더듬더듬 그 소식을 전하자 로테는 정신을 잃고 알베르트 앞에 쓰러졌습니다. 의사가 불쌍한 베르테르에게 달려왔을 때 이미 그는 땅바닥에 쓰러진 채 소생할 가망이 없었습니다. 아직 맥박은 뛰고 있었지만 사지는 모두 뻣뻣하게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른쪽 눈 위에 머리를 쏘았기 때문에 뇌수가 밖으로 터져나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팔의 정맥을 째자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피가 묻은 것으로 보아 베르테르는 책상 앞에 앉아서 자살했고 그 다음 아래로 굴러떨어져 의자 주위를 경련을 일으키며 뒹굴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힘이 빠져 창문 쪽을 향해 반드시 누웠는데 파란 연미복에 노란 조끼로 옷을 말끔히 차려입고 장화도 신고 있었습니다. 집안이고 이웃이고 할 것 없이 온 시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알베르트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베르테르를 침대에 눕혀놓고 이마를 동여매 놓았지만 얼굴은 이미 죽은 사람 같았고 사지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폐만이 아직 지독스레 꾸르륵거리는 소리를 냈는데 그것도 약해졌다 강해졌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임종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포도주는 한 잔밖에 마시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에밀리아 갈로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알베르트가 당황해하는 것이나 로테가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늙은 주무관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으며 죽어가는 사람에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키스를 했습니다. 그의 큰아이들도 곧 아버지를 뒤따라와서는 말할 수 없이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베르테르의 손과 입에 키스를 했습니다. 베르테르가 가장 사랑했던 첫째 아들은 그가 숨을 거두었는데도 그의 입술에 키스를 하며 떨어지려 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이 억지로 그 아이를 떼어내야만 했습니다. 낮 12시에 베르테르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주무관이 자리에 있으면서 모든 일을 처리했으므로 아무런 소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경에 그는 베르테르 자신이 선택한 장소에 시신을 매장하도록 했습니다. 늙은 주무관과 그의 아들들이 유해를 뒤따라갔지만 알베르트는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로테의 생명이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일꾼들이 시신을 메고 갔습니다. 성직자는 한 사람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사단법인 울제 제작 낭독 신범식 우성은 저자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번역 이인웅